네, 웃으셨습니다. 자, 그럼 김홍석 교수님 나오셔서 동북아 평화와 기업 인프라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이쪽 가운데로 이쪽으로 예. 네,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뵈니까는 다들 정말 환하고 밝고 눈이 똘망똘망하니 빛나는 그 선남 선녀들 제가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야, 이렇게 멋진 분들이 오셨구나. 그것도 중국, 베트남, 대만, 크로아티아, 러시아, 한국, 일본에도 이제 한 분이 왔는데 이렇게 작년에도 한 8개 나라에서 왔어요. 젊은이들이 평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4.3, 그 다음에 비행장, 또 자연, 그러면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크 투어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크 투어의 반대는 환하고 즐겁고 재밌는 그런 투어겠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역사학자 누구 혹시 있어요? 역사학자? 역사학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있어요. 역사의 연구. 그분의 책 이름이 A Study of History. 어가 붙어 있어요. 더가 아니라 18권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은 역사는 챌린지와 리스폰스,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자에 의해서 역사는 진보된다. 아이제크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창조적 소수자였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E.H. 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얘기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기억에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걸 과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재에 어떻게 의미하는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것이다. 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혹시 있습니까? 단재 신채호라는 분이 있어요. 단재 신채호라는 분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역사다. 아는 나, 비아는 내가 아닌 어떤 것의 그 투쟁의 역사다. 오늘 우리는 그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오늘을 성찰하고 역사가 왜 그렇게 갈등과 또 사람을 권력자는 핍박하고 죽게 만들고 그랬을까? 그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오늘은 뭐고 또 내일 미래는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동북아 평화, 그다음에 경제협력,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금 시간상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빨간 게 안 나옵니다. 동아시아가 어떤가?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역사는 어떤가? 우리가 역사를 보려면 몇 날 며칠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근데 간단히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경제 교류. 왜 평화가 필요하고 왜 경제 교류가 필요한가?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를 교류하는데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한가운데 이제 한반도를 우리가 여기 한국에 왔으니 한반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동아시아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그러면은 이제 이스트 에이시아 또는 노스 이스트 에이시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보도를 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지역 번역입니다. 가장 역동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그 중은 한중일 그 다음에 그 많은 나라들 뭐 베트남 등이 이제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10개국 이런 나라들이 여기 이제 번역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중일, 그다음에 베트남, 타국, 미얀마, 인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까지를 이제 보통 동아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동북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이제 동북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우리 뭐 크로아티아나 러시아 물론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극동 아시아. 이제 아시아를 나누는 거는 이제 뭐 인구가 많고요. 나라가 여러 나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상식이니까. 이런 나라는 대개 인구 중가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남아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인도가 여러분들 뭐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가 되죠. 파키스탄. 인구 중가율은 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이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으로 이루어 있고 인구는 6억. 서아시아는 이제 레바논, 바레인, 뭐 소위 중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죠.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제가 최근에 이 키르기즈스탄을 다녀왔어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거기 가게 된 거는 하얀 배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요. 그 짐키스 아이트마토프라는 소련 작가였어요. 그 책이 좀 그 소련을 비판적인 그 자유지향적 어떤 소년에 대한 얘기인데 금지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번역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젊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그 무대가 이제 이시쿨이라는 호수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한 2,600고지에 있는데 바이칼 호수보다는 작지만 아주 멋있는 깊은 바다. 거기 제가 갔습니다. 근데 거기 2,600고지에서 3,600고지까지 제가 걸어 올라갔습니다. 20시간 걸어서 아주 힘들었어요. 3,000m 되면 호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고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고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하나 칼럼을 쓴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고 뭐 인구 증가 등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동아시아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 위상과 현재 상황이 있는가? 동북아 상국에 이제 중국, 한국, 일본이 이제 소위 베세토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그 경제적인 집중과 발전이 있고 세계에서 그 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제 위험과 불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참모총장이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나 최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한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중일은 세계 10위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력은 중국이 세계 3위, 일본 5위, 대한민국 6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한국은 준핵 보유국이다. 그러니까 핵은 없지만 아무 때나 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은 지금 뭡니까 G2로 미국과 지금 패권을 지금 겨루고 있죠. 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동아시아작은 많은 인구, 많은 경제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영토 분쟁이 많다. 대표적인 걸로 센카쿠 열도, 남사군, 중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한국과 일본의 독도의 냉전 이후 소련이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과 북한은 공산권으로 든든하게 아직도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미일 안보 조약, 한미 상호 조약, 대만 관계법 등으로 각 국가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정치적 안정의 제도 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시안 패러독스, 아시안 패러독스란 말은 경제 분야에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커짐에도 불구하고 정치 외교 면에서는 갈등이 심해진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아시안 패러독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그 역사,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이제 유라시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터키까지 그러면서 많은 유목민들, 기마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에 부침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문화의 발전이 있었음과 동시에 많은 인명의 살상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자료 올려놓으면 선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속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경제 교류는 왜 필요한가? 시체가 바뀌었다. 동아시아 경제권은 세계 3대 주요 경제권이다. 그러니까 북미 경제권, 유럽 경제권과 더불어 3대 경제권이고, 이런 큰 나라들이 있고, 특히 이제 북미 유럽 경제권을 합치면은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개별 국가별로 이제 이런 순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와 큰 역동성 속에서 우리 세계는 어떻게 변화되고 가고 있는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 시스템을 결정하는 게 뭐였습니까? 2차 대전, 지금은 2차 대전 후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구, 조직이 이제 유엔이에요. 유엔 이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그러나 1차 대전으로 무너지고 2차 대전 때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 이제 유엔이 지금 있고, 유엔의 이제 안보리랄지 여러 조직이 지금도 세계를 지탱하는 큰 틀의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후에 냉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대립됐고, 그 냉전의 가장 심대한 충돌이 쿠바 위기의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전쟁 1950년.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도 일어났어요. 이거는 두 냉전 세력의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인해서 세계사의 중요한 변화가 됐죠.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고르바초프 등장으로 이제 1987년 등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제 세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살트라고 해가지고 무기 축소,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소련 해체와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데올로기 시대는 끝났다. 이데올로기의 종언, 또 End of the Ideology 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끝이다 이런 것인데, 근데 이데올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예리친, 그다음에 푸틴으로 이어지는 소련 공산당, 중국의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공산 체제는 아직도 온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G2가 미소에서 미중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미러의 긴장이 유지되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그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세계 그 경제적인 큰 흐름은 나토와 러시아, 나토의 확장, 그것에 대한 반대 극부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 또는 축소, 수출 통제,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죠. 흑해고 이제 크림반도, 그다음에 중국과 인도의 긴장, 이런 것들이 그 세계사의 중요한 현상입니다. 지금 이건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 지금 이 지역이 중요한, 여기가 크림반도고요. 이 지역이 중요한 이제 소련이 소위 관심을 갖고 크로아티아하고 지금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크림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크림반도와 이 러시아를 연결하는 하나의 교두보, 연결 루트로서 이 지역을 지금 다투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변화로서 세계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가? 신냉전 체제가 이제 심화 확장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이제 커지고요. 나토가 중국을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나토가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도 필요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미중 경제로 이제 상호 의존도를 줄이려고 이제 노력하고, 미중이 아주 큰 무역 상대국이었는데 좀 더 줄이려고 합니다. 대서양 횡단 공동체, 즉 EU와 북미는 서먹서먹했어요. 그런데 협력이 강화됐어요. EU와 북미가 그래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냉전이 좀 더 심화되고 있고요. 에너지 위기, 유가 변동, 국제 식량 위기,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중국 대망의 긴장. 이거는 우리 뭐 뉴스를 봐서 여러분 알죠. 동시에 이 동아시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한 쿠릴열도는 러시아이고, 센카쿠, 다오이다오, 난사군도, 시사군도, 이어도 뭐 이런 크고 작은 그런 분쟁들이 지금도 있다. 이런 분쟁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의 그 협력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여기서 고려할 수는 없고 경제적으로 한번 보자. 경제 측면만. 그래서 이제 경제 협력이 왜 필요한가? 일단은 그 미중 경제 그 갈등이 커지면 뭐예요? 관세 장벽이 올라가고 보호 무역이 나오고 서로 그 국가 경제가 힘들어져요.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면서 관세를 내리고 서로 그 윈윈하는 그런 상호 호혜 경제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중 간에 뭐 사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의 특히 롯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제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해소가 됐죠. 그다음에 중국, 일본과 국경 분쟁으로 히토류라고 하는 Rare Earth Element
이게 이제 반도체 등의 중요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서로 견제하는 수출 금지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한국 일본 간에도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출을 금지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에 이제 그 핵이 있습니다. 북한 핵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동아시아의 그 위협과 경제적인 평화를 저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남진아의 갈등, 여기는 이제 아까 잠깐 본 대로 다양한 그 긴장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동아시아의 그 갈등은 미국 주도의 이제 아주 쿼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쿼드 들어봤죠? 미일, 인도, 호주 4개의 국가가 서로 연대해서 이제 중국을 말하자면은 이제 포위하는 듯한 그런 그 연맹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5Is라고 해가지고 I라는 건 눈입니다. 5개의 눈으로 감시, 감찰한다. 그래서 여기는 다 영연방 국가들이에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이거는 굉장히 그 앵글로 섹슨적인 그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자 이런 이제 의미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의 벨트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미국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것인가? 협력은 동아시아의 평화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동아시아의 평화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평화를 가져옴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는가?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해서 우리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교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전체적인 그 비용을 줄인다. 가령 자동차를 만들고 우리가 사고 파는데 그 교환 비용, 물류 비용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30% 돼요. 40% 돼요. 그것들을 교환을 원활하게, 가령 관세를 내리고 서로 호혜 평등을 하면은 거래 비용이 줄어듭니다. 또 그 대리점을 두거나 그러면 거래 비용이 줄어요. 상호 보완적, 가령 자본집약, 노동집약, 가령 우리하고 이제 가령 북한이나 뭐 다른 뭐 저기 미얀마나 한국과 그러면은 미얀마는 노동력이 쌓여, 한국은 자본이 있어요. 서로 보완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본집약과 노동집약을 보완적 발전할 수 있다.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한다. 아까 뭐 그 히토류나 이런 것들을 독점해서 경제를 왜곡시키지 않는다. 인력을 교류하고 협력적 경쟁, corporate competition. 우리가 완전히 협력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경쟁하면서 서로 쌍방에게 윈윈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 문화를 교류하고 인적교류를 증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 필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동아시아 평화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동북아 평화를 위한 경제 협력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실현 추진하고 뭘 우리가 모색해야 될 것인가. 그 전에 이제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 평화. 유명한 그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백성들의 다수 대중의 의지를 지도자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그러면은 다수 대중과 다르게 본인의 어떤 그 편협된 민족주의, 독일 우월주의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화 그러면은 이제 좁은 의미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인 상태, 인류가 목표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 평화 비둘기, 평화 마크가 이거예요. 어디 이게 있으면 이게 평화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가장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
보다 훨씬 못하다. 우리가 평화인데 아유 뭐 이렇게 그 엉망인가.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온전되어가는 그런 사회 국가가 있는 것과 아주 좋은 전쟁이란 말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간성이 발달되고 우리 오늘 봤죠 4.3 전쟁으로 인한 것이죠. 전쟁의 후유증 또는 전쟁 전후의 맥락 속에서 인간성의 말살, 이기심, 또 특히 이제 그 권력자 또는 리더의 자기 중심적, 자기 권력 쟁취 이런 것들이 다수 민중을 죽게 하고 또 세력 간에 충돌하게 만드는 이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 행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평화, 힘에 의한 평화. 그걸 팍스 로마라 그래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천년을 지배했습니다. 팍스 브리테니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세계를 지배했어요. 캐나다부터 호주 그때는 이제 해양력으로 지금은 아메리카나 항공모함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 이거는 이제 군사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그다음에 하나가 경제 문화력에 의한 평화. 경제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솔론의 개혁. 그다음에 금권 정치. 르네상스의 메디치카라고 있습니다. 메디치카.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을 키워낸 메디치카. 경제적으로 르네상스라는 역사를 바꿔냈습니다. 지금 영국의 로스타일드가 푸거가 이런 그 거대한 그 가문들은 경제력으로 월가랄지 이런 걸 지배하고 있고요. 또 문화, 가령 비틀즈가 있습니다. 한때 그 70년대 세계를 지배했고요. 우리 BTS 또는 여러 그 문화적 힘에 의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젊은이들, 오빠 부제들 이런 사람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과 정의, 진리에 의한 평화. 오늘 우리 송강호 박사 강의한데 우리 학우가 질문했어요. 그렇게 미국이랑 다른 나라는 전쟁하고 무기를 하는데 우리만 그러면은 평화라고 손들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질문했지 아까? 그래,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때 우리 송 박사님이 조금 당황했어. 그러더라 아주 멋진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 총 필요해. 당신 다 총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서로 무장하고 무력을 가지면은 나만 안전할 수 있지만 천만에 미국은 가장 불안한 사회죠. 한국,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전한 사회. 왜? 총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과 정의와 진리에 의한 평화. 이건 멀고 길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는 그걸 경험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사랑이다. 진리가 발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 요구하며 땅에서는 평화로다. 불교, 자비, 유교, 인, 덕. 우리 공자님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에서 평천하, 평화. 그러려면은 내 자신이 바로 쓰고 가정을 다스릴 수. 이거는 사랑과 정의, 진리, 도덕, 모든 종교나 가르침은 이걸 통해서 인류가 평화하고 행복하고 천국과 극락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책상 밑으로 칼을 준비하고 총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평화가 깨지게 되는 거죠. 평화와 경제는 그럼 어떤 관계인가?
매우 중요하다. 평화는 경제 발전의 기반이고 경제는 평화의 필수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평화를 위해서 경제가 협력하고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우리 베트남이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협력, 세계에서 평화와 경제 협력을 하려면 뭘 할 것인가 많이 논의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가트라고 있어요. 우리 경제학 하신 분들 알죠? 국제 간의 그 무역을 하는데 관세를 막 높이 하면은 안 된다. 낮추자. WTO, 서로 무역 간에 충돌하는 걸 조정하자. FTA, 서로 자유무역을 하자. 그다음에 국가 간의 이런 그 권역을 만들었어요. 가령 우리가 아세안 그러면 아세안 국가끼리 모여서 관세도 낮추고 자유롭게 인적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아세안 10개 나라가 한 국가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이제 강력한 큰 틀이 유엔이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이제 변화하니까 다양한 그 국제 경제 논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RCEP, TPP, CPTPP, IPEF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핵심은 뭡니까? 우리끼리 협력하자. 잘 지내보자. 관세 낮추자. 이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RCEP 그러면은 이제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고 체결하자. RCEP. 이건 이제 중국이 주도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이제 TPP를 주도합니다. Trans-Pacific Strategy,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도권을 이제 행사하려고 하죠. CPTPP는 일본이 주도를 했는데 중국이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포괄적 경제 협력 동반자. 그랬더니 오늘날 이제 이거는 미국이 주도를 해요.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인도-퍼시픽 에코노믹 포럼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공급망을 안전화하고 탄소를 하고 인프라 협력하자. 이렇게 다양한 경제 협력을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자기 파트너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제 협력의 또 다른 안티테제라고 할까요? 개발이 있고 발전이 있으면 그 반대로 지구와 환경은 멍들어가고 병들어가니까 기후와 환경을 유지 보존하자는 주장이 항상 개발과 보존 이건 두 가지 축입니다. 그래서 리우 선언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스톡홀름에서 이제 인간 환경 선언이 스톡홀름에 있었습니다. 72년에 92년에 리우 선언. 그다음에 교토 의정서가 97년. 이런 데서 이제 그 탄소를 어떻게 줄이자. 파리 기후 협약이 있어요. 22년.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다 체결했는데 그걸 반대한 사람이 누구죠? 트럼프예요. 트럼프. 파리 기후 협약 우리 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미국은 자기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는 다른 모든 나라가 미국을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파리 협약 우리 들어갈 거야.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글래스고에서 기후 협약을 해가지고 탄소를 낮추고 지구 온난화 온도를 1.5도로 먹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협의됐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와 경제 협력의 방향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화 협력을 위한 경제 협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정치, 군사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평화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사랑과 진리, 정의, 도덕에 의해서 평화만 주장하자. 그건 이상적,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적당히 균형과 조정을 통해서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우가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령 물론 이제 제주도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강정마을의 어떤 환경의 보고인 거기다 해군과 그걸 세우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거는 평화도 파괴하고 기후와 환경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덜 환경 파괴적인 곳, 시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균형을 맞춰서 국가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평화의 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경제 협력을 실현하자. 동아시아 국가 세계가. 그래서 이제 우선 동아시아 경제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경제 협력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프라 구축이다. 경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그래서 트랜스 유라시아 레일웨이를 구축하자. 이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봤습니다만은 이태리나 스페인에서 저기 스칸디나비아까지 기차로 갈 수 있어요. 티켓 하나. 유럽은 하나의 국가처럼 네트워크, 말하자면 이 물류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고도의 생산성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국민의 생활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아시아는 어때요? 시베리아 있고 뭐 사막이 있고 또 국가마다 그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고 개발도 느리고 경제도 안 올라가고 문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네트워크 구축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TSR, TCR, TLGR 이런 걸 이제 구축하자. 이건 뒤에 또 씁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기에 실크로드가 있어요. 비단, 웨이 오브 그레스, 초원의 길. 그래서 중국 비단길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로마까지 그런 물류가 흐르고 문화와 경제가 소통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1대1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는 뭡니까? 이 잃어버린 실크로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으로 실크로드를 회복하고 바다로는 해로를 구축하자.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에서는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웨이의 약자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 다음에 TMGR은 트랜스 몽골리아. TMR은 트랜스 만추리아, 만주. 그 다음에 트랜스 차이나 레일웨이. 이런 것들이 극동과 일본 한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소통되는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은 물류의 유통을 통해서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거 더 나아가서 이 서남아까지 이렇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게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효율화되거나 아주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그 해상 실크로드, Seaway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길 통해서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러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동아시아 국가들 협의하고 하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효과는 그 해당 지역에 엄청난 경제, 사회, 문화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같은 그림인데요. 이제 뒤에서는 시베리아 횡단, 중부 횡단, 만주, 몽고, 다양한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유엔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지금 레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자원을 협력하자. 그래서 희소 자원이나 요소수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함으로써 그 권역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 그러려면 시스템이 있고 대화의 창구와 어떤 틀이 있어야 된다. 이 논의의 틀이. 그래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환경을 논의하고 문화 스포츠를 교류하고 청소년 교류를 하고 이런 교류를 하다 보면 어때요? 분쟁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은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그것까지도 우리가 협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갈등 조정 기구, WTO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그런 갈등 협력 체제를 만들자. 틀을 만들자. 그래서 동아시아 평화 기구를 만들자. 정치, 경제, 문화, 환경을 위한 틀을 만들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가장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한반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반도에는 그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7.4 남북 선언인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이 만나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평화, 공존, 민족, 자주 통일하자. 우리 한국 학생들을 잘 모르는 학생들 있어요. 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만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가서 이게 나올 수 있나요? 영상이요? 이게 영상인데. 네, 네. 저기 시간 있죠? 이거 한 2분짜리인데.
새 시대, 민족 번영의 새 역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려는 굳은 마음을 안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네 분과 일행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함께 맞았던 봄에 가을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나를 평양으로 초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과 북 8천만 결의 모두의 하나됨을 위하여. 네,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상황에서 가슴이 뛰고 통일이 멀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남북 간의 그 역학 구도와 동시에 미북 북미 간에 여러분들 잘 아는 하노이 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에서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다 밝혀냈지만은 트럼프가 노딜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조건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어려움과 미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한반도 역사에서 계속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미래는 또 우리가 어떤 생각과 결단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가령 뭐 중국과 대만 이것도 이제 그 구성원들이 어떤 그 생각과 지혜를 모으는가에 따라서 그 미래는 새롭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선언을 했고요. 남북 대화 종전선언 평화 공동 단계적 평화 통일 방안이 자 그러면 이제 경제 분야 통일 방향에서 한반도에서는 이제 평화 경제를 구축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즉 평화가 경제다. 전쟁이 경제가 아니라 전쟁은 몰락이고 파멸이다. 그래서 이제 윈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유명한 경제학자 경영학자는 오마에 게니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경제는 가마오지 경제다. 가마오지란 새 여러분 알아요? 가마오지란 새는 새가 물속에 가서 고기 잡아오면 주인이 그 목에서 탁 고기를 꺼내서 가져갑니다. 또 가마오지는 열심히 가서 잡아요. 주인이 깨서. 가마오지. 그래서 일본은 한국이 열심히 돈 벌어오면은 그 부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실익은 일본이 다 가져간다. 그게 이제 일본 경제학자인데요. 오마에 게니치가 한국 경제가 가마오지 경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펠리칸 경제다. 이게 이제 펠리칸인데 펠리칸은 입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 입에다가 많은 물고기를 넣고 뺏기지도 않고 자기 새끼들한테 열심히 나눠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건데 한반도는 자생적이고 자기 발전적인 경제 역량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반도는 분단과 통일을 논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통일하면 비용이 든다, 힘들다, 내가 돈 내야 되고 내가 세금 낸다, 이런 주장과 무슨 소리냐, 통일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와 기회 부가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보자,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비용 그러면은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을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분단 비용은 뭡니까? 국방비, 사회 심리적 비용, 분단 비용. 여러분들 군대 가죠, 남자들. 군대 간 남자 애인 기다리느라고 여학생들은 힘들어요. 고무신을 바르게 신을까 뒤집어 신을까 고민합니다. 이런 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군대에서 사고 치고 뭐 하는 것들이 사회적 비용입니다. 통일의 가치, 통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아니라 통일의 편익과 분단의 기회, 통일의 기회비용, 부관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가치, 인구와 자원. 그래서 이제 이걸 비교해 보면은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분단 비용이 훨씬 커요. 그다음에 통일 편익이 가장 크다. 요거를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그래서 연구 보고서는 연간 30년간 3,390조 원의 긍정적 플러스 효과가 있다. 또는 유명한 경제학자들,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전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통일이 엄청나게 큰 편익을 가져온다. 신창민 교수라고 중앙대 교수가 이거는 금액이 아닌 통일의 경제발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비용은 GDP의 6%를 차지한다. 분단 비용은 4.3%, 순통일 비용은 A-B니까 1.3%, 통일 편익은 11.5%, 순성장 8%.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은 한 10% 정도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 그거 머리로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600조 원의 연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아이러니한 거는 통일 비용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됐어요. 전문의들이나 모든 언론에 이 통일 비용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에서 처음 했죠.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 왜 한국의 남북한 통일 비용을 왜 계산합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흘려요. 그러면 한국의 보수 신문들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통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 통일할 수 없다. 세금 들어간다.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부담이 간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포지티브한 효과가 있다. 자, 우리 이제 정부가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뀐 지 한 2달 조금 지났는데 아직 남북 통일,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어떤 정책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뭡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어떤 교류 협력보다는 미국과 안보적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북한들 손보겠다. 까불지 마라.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신문에 보는 바대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북한 경제 협력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철도 에너지 분야를 연계하자. 이거는 아까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남북철도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TKR, 트랜스 코리아 레일웨이, 한반도를 경유해서 아까 얘기한 TSR이나 TCR로 연결되어지는 루트, 이거 다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도로를 연결하고 해상 연결하고 에너지 개발을 남북한이 하고 관광 개발을 하고,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가 온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남북한 간선 철도망 구상 있고요, 철도 협력 사업 구상. 이거는 이제 이전 정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은 거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300개 중소기업이 투자해놓은 돈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했던 한 5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직적, 수평적 분업의 가장 성공적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금강산 개발을 통해서 개성관광을 통해서 또는 DMZ 평화 생태공을 통해서 교류하자. 사회문화학 교류를 해서 이산가족 상봉 DMZ 개발 문화 교류. 그래서 한반도 평화 통일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바티칸 교황이 북한을 가고 싶어합니다. 가서 서로 사랑하고 얘기하는 새로운 기회가 올 걸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평화와 통일을 원하십니다. 에스겔서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요셉의 짝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의 막대기로 붙여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they will become one in my hand. 그래서 이제 신경제 부상으로 이제 환황해 경제, 환동해 경제 루트를 이렇게 개발하는 비전이 이미 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주장했고요. 이전 정부에서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또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 지금 2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기는 경제통일이다. 그래서 이 한중일을 잇고 이걸 유라시아로 연결하는 그런 신경제지도를 우리가 건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의 중요한 매체가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을 방문했어요. 그때 뭘 했냐 그러면은 68년 된 철조망이 있어요. 휴전선을 가르는 철조망. 68년 됐으면 녹이스럽겠죠. 그거를 걷어가지고 녹여서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평화의 십자가를 138개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교황청 주변의 그 성당에서 전시를 하고 많은 매스컴이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뉴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철조망으로 빚은 평화 십자가라는 시를 작년에 제가 썼습니다. 작년이군요.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분노를 미소로, 미움을 사랑으로, 좌절과 절망을 자각과 희망으로, 칼을 쳐서 보습으로, 총과 폭탄을 축제와 폭죽으로, 분단 68년 그 긴 절망의 시간, 분단 136년의 두 형제의 아픔 2배, 그 2배의 2배, 또 2배. 여기 미움의 상징 철조망을, 분노와 절망의 그림자 철조망을, 그에 거짓 갈라놓은 갈등과 저주의 응어리를 녹여 우리의 아직과 파단과 이기신
교만과 독선과 증오의 검은 탑을 용광로에 녹여 두드리고 펴서 평화의 십자가를 만든다. 오랜 DMZ 출동한 우리 뜨거운 심장에서 정결한 눈물로 다시 빚을, 우리의 뜨거운 심장에서 정결한 눈물로 다시 빚을, 이산과 눈물의 강, 기다림 산되어 그리움 강물되어 높아진 분간의 절벽 넘어 우리의 소망, 평화, 통일, 세계에 알리고 공감하는 이 땅의 평화. 피는 눈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지 말라. 증오가 저기보다 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 화해하니 다시 만나리. 서로 목을 엇갈려 걸어안고 목 모아 올리 노래하리 온몸으로 춤추리. 우리의 하나된 고향의 몸. 이때는 박수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동아시아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그려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뭡니까? 복지, 공정, 평화, 상생, 자유, 민주, 가계. 그 다음에 기후. 이런 절대 가치죠.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유엔입니다.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자. 그리고 중국, 중남미에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와 상호협력, 자유무역, 호혜평등, 평등, 공정거래. 이건 가장 아름다운 국제 거래의 가치. 그 다음에 러시아, 유럽,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같은 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자. 트랜스 유라시아 레일웨이, 아까 얘기한 TSR, CCR, 철도를 만들자. 길을 만들자. 실크웨이. 1대1로를 구축하자. 우리가 저는 중국이 1대1로 만드는 것 동의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야 되고요. 정치 군사적으로 평화회의를 만들고 협약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RCEP 아까 얘기한 TPP, CTPP를 구축하자. 사회문화 교류를 하자. 스포츠, 예술,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아시아의 미래상인 복지, 공존, 평화, 자유, 민주, 기후생태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 그 주역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평화의 가치,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동아시아의 형제자매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평화가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훨씬 좋고 훌륭하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네.